감히 내 사위에게 장모 똥 기적이나 갈라고. 군부대의 대대장이 한 장교에게 장모 욕을 했다가 3스타 계급의 장모님이 헬기 타고 내려와 부대를 박살내는 사이다 복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파주의 차가운 바람이 관사 창문을 때렸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맹귀자 장군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맞은편에 앉은 사내를 응시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 3개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왕도치 중위. 그는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맹장군을 바라보고 있었다. 군복의 각은 살아있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맹장군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입을 열었다. 왕중위. 아니 사위. 그제야 왕도치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풀렸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네 장모님. 맹장군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내에서도 호랑이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원칙주의자이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 덕분에 별 3개라는 위치까지 올랐지만 그만큼 적도 많았다. 그런 그녀가 사적인 자리에서 사위인 왕도치를 부른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자네에게 부탁이 하나 있네. 이건 명령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그리고 선배 군인으로서 하는 부탁이야. 말씀하십시오. 파주에 있는 제1보병사단 예하 대대 중 하나가 심상치 않아. 내 귀에 들어오는 소문이 너무 흉흉해. 급식 비리부터 시작해서 시설 보수 예산 횡령 그리고 병사들에 대한 가혹행위까지. 하지만 감찰 라인은 이미 그 대대장 손아귀에 있는 것 같더군. 보고서가 올라오면 전부 깨끗해. 너무 깨끗해서 냄새가 진동을 하지. 왕도치는 침을 삼켰다. 일사단이면 전방 중에 전방이었다. 그곳에서 대대장이 감찰 라인까지 쥐락펴락한다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맹장군은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팽덕구 중령. 그곳 대대장이야. 내 동기의 조카이기도 하고 줄을 잘 타서 건드리기 힘든 놈이지. 이번에 그 부대 정훈장교 자리가 비었어. 자네를 거기로 보낼 생각이야. 감찰 장교가 아니라 정훈장교로 가면 놈도 경계를 덜 하겠지. 가서 눈과 귀를 열고 놈의 치부를 찾아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알겠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 놈은 군인이 아니라 장사꾼이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놈이지. 그리고 자네가 내 사위라는 걸 알면 오히려 역이용하려 들 수도 있어. 최대한 신분을 숨기고 조용히 움직여야 해. 왕도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중이었지만 정의감만큼은 장모인 맹장군을 닮아 있었다. 아니 오히려 더 뜨거웠다. 사랑하는 아내 맹소희와 결혼한 지 이제 막 3개월이 지났다. 달콤한 신혼을 뒤로하고 험지로 가야 했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군인으로서의 사명감 그리고 존경하는 장모님의 부탁이었다. 반드시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오겠습니다. 맹장군은 자리에서 일어나 왕도치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맙네. 그리고 소희에게는 내가 잘 말해두지. 몸 조심하게. 왕도치는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 그렇게 왕도치 중위의 파주행이 결정되었다. 며칠 뒤 왕도치는 파주 문산읍을 지나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향하는 길목에 들어섰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황량했다. 임진강 너머로 보이는 북녘땅은 손에 잡힐 듯 가까웠다. 이곳은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이자 긴장감이 감도는 땅이었다. 그가 배속받은 곳은 제1보병사단 예하 불독대대였다. 부대 정문을 통과하자 위병소 근무자들이 경례를 붙였다. 왕도치는 답례를 하며 주위를 살폈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는 부대였다.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고
곳곳에 걸린 슬로건은 조국 수호를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왕도치는 느낄 수 있었다. 공기 중에 떠도는 묘한 위화감을 말이다. 병사들의 표정은 지나치게 어두웠고 간부들의 눈빛은 탁했다. 활기찬 군대의 모습이 아니라 무언가에 억눌린 듯한 분위기였다. 그는 곧장 대대장실로 향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다. 노크를 하고 문을 열자 널찍한 집무실이 눈에 들어왔다. 소파에는 한 중년의 남자가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충성. 중위 왕도치. 2024년 11월 20일부로 불독대대 정훈장교로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소파에 누워있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팽덕구 중령이었다. 번들거리는 기름진 얼굴에 탐욕스러워 보이는 얇은 입술. 그는 왕도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아, 자네가 새로운 정훈장교야? 이름이 왕도치라고. 이름 한번 특이하네. 팽중령은 일어나지도 않고 손을 까딱거렸다. 거기 앉아봐. 차라도 한잔 해야지. 왕도치는 절도 있게 움직여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팽중령은 당번병을 불렀다. 야, 커피 2잔 가져와. 좋은 걸로. 당번병이 나간 뒤 팽중령은 다시 왕도치를 쳐다봤다. 인상은 반반하네. 근데 정훈장교라면서 뭐 할 줄 아는 건 있어? 여기는 전방이라서 후방처럼 널널하지 않아. 애들 정신교육도 빡세게 시켜야 하고 상급 부대에서 내려오는 지시사항도 잘 처리해야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팽중령이 킬킬거렸다. 군대에서 최선은 필요 없어. 결과가 중요하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왕도치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응시했다. 눈치야, 눈치. 줄을 잘 서야 한다고. 여기는 내 왕국이야. 내 말만 잘 들으면 자네 군 생활은 탄탄대로야. 알겠어? 팽중령의 말에는 거만함이 뚝뚝 묻어났다. 왕도치는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꼭 눌러 참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대장님. 그때 당번병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팽중령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야, 이 새끼야. 물이 너무 뜨겁잖아. 혓바닥 데일 뻔했네. 죄송합니다, 대대장님. 당번병이 고개를 숙이자 팽중령은 들고 있던 커피 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뜨거운 커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당번병의 군화에도 커피가 튀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익숙한 일인 듯 했다. 치워. 그리고 다시 타와. 이번에도 못 맞추면 영창 보낼 줄 알아. 당번병은 황급히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왕도치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것이 맹 장군이 말한 병사들에 대한 가혹행위의 일부인 것 같았다. 팽중령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소파에 기대며 말했다. 아무튼 왕중이 잘 지내보자고. 내 눈에 거슬리는 짓만 안 하면 돼. 나가봐. 충성. 왕도치는 대대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이 무거웠다. 팽덕구 중령. 생각보다 더 최악인 인물이었다. 단순한 비리 군인이 아니라 인격 자체가 파탄난 인간이었다. 정훈장교실에 도착한 왕도치는 짐을 풀기도 전에 부대 현황판을 살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부대 운영비 집행 내역도 깔끔했고 병사들의 면담 기록도 양호했다. 하지만 그 깔끔함이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마치 누군가 정교하게 조작해 놓은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왕도치는 간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식판에 담긴 음식은 형편없었다. 밥은 설익었고 국은 맹탕이었다. 고기 반찬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게 1인당 급식비 기준에 맞는 식단인가? 그는 혼잣말을 삼켰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간부들도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고 있었다. 그때 맞은편에 앉은 한 대위가 말을 걸어왔다. 새로 오신 정훈 장교님이시죠? 저는 군수과장 나나방 대위입니다. 왕도치는 고개를 들었다. 나나방 대위. 이름만큼이나 인상이 날카로운 사람이었다. 반갑습니다. 왕도치 중위입니다. 식사가 좀 그렇죠? 여기서는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다들 그러려니 하고 먹으니까요. 나 대위의 말에는 뼈가 있었다. 왕도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료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나 대위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왕중위님, 여기 온 지 하루밖에 안 되셨으니 충고 하나 하겠습니다. 너무 깊게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이 부대는 나 대위가 말을 이어가려던 찰나 식당 문이 열리며 팽덕구 중령이 들어왔다. 순식간에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 팽 중령은 거만한 걸음걸이로 간부들 사이를 지나갔다. 다들 밥맛 좋지? 많이들 먹어. 나라 지키려면 든든히 먹어야지. 그는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을 던지고는 취사병을 불러 무언가 지시했다. 잠시 후 취사병이 따로 마련된 냄비를 들고 나왔다. 냄비에서는 고소한 고기 냄새가 풍겼다. 병사들과 간부들은 맹탕국을 먹는데 대대장은 따로 조리된 특식을 먹는 것이 분명했다. 왕도치는 숟가락을 든 손에 힘을 주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다. 그는 나 대위의 말을 곱씹었다. 군수과장이 침묵을 강요할 정도라면 비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왕도치는 정훈 교육을 핑계로 병사들과 접촉을 시도했다. 하지만 병사들은 그를 경계했다. 간부들에 대한 불신이 깊게 깔려 있었다. 그러던 중 기회가 찾아왔다. 야간 순찰을 돌던 왕도치는 창고 뒤편에서 울고 있는 병사를 발견했다. 계급장을 보니 이등병이었다. 무슨 일이야? 왜 여기서 울고 있어? 병사는 왕도치를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눈물을 닦았다.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왕도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병사를 달랬다. 괜찮아. 나 정훈 장교야. 이름이 뭐야? 이등병 고슴도입니다. 고슴도 이병. 이름이 귀엽네. 무슨 힘든 일 있어? 고슴도 이병은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집에 전화를 하고 싶은데 대대장님이 통신 보안을 이유로 공중전화 사용을 금지시키셨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신데. 왕도치는 귀를 의심했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시대에 공중전화 사용 금지라니. 게다가 일과 시간 이후 개인 정비 시간에 전화를 막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다. 휴대전화는 압수당했습니다. 대대장님이 정신교육기관이라며 전 중대원의 휴대전화를 걷어가셨습니다. 벌써 2주가 넘었습니다. 이유가 정신교육이라고. 네.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면서. 왕도치는 기가 찼다. 이건 명백한 직권 남용이었다. 알았어. 내가 조치해 줄게. 일단 생활관으로 복귀해. 고슴도 이병을 보낸 뒤 왕도치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급식 비리 의심. 사적 제재 및 병영 부조리 커피 사건. 규정에 없는 통신 제한 및 개인 물품 압수. 부임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발견한 것만 이 정도였다. 파면 팔수록 더 큰 것이 나올 게 분명했다. 그는 이 사실들을 꼼꼼히 기록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깊숙이 들어가 보기로. 다음 날 왕도치는 군수과 사무실을 찾았다. 나나방 대위는 자리에 없었고 서기병만 앉아 있었다. 군수과장님 어디 가셨나? 사단에 회의 가셨습니다. 그래?
그럼 급식 청구서 좀 볼 수 있을까? 정훈 교육 자료로 식단 개선에 대한 내용을 좀 넣으려고 하는데 서기병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대대장님 결제 없이는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보안 문서로 분류되어 있어서요. 급식 청구서가 보안 문서라고. 네. 대대장님이 특별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왕도치는 헛웃음이 나왔다. 횡령을 감추기 위해 별짓을 다 하고 있었다. 알았어. 나중에 과장님 오시면 다시 올게. 왕도치는 사무실을 나오며 주위를 살폈다. 복도 끝에 있는 대대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팽덕구 중령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 형님. 걱정 마십시오. 이번에 들어온 예산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네네. 업체 사장한테는 제가 잘 말해뒀습니다. 리베이트는 평소대로 3대 7로. 왕도치는 숨을 멈췄다. 리베이트. 그리고 3대 7. 결정적인 단어였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기능을 켰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목소리가 잘 담길지 의문이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왕중위님. 왕도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주임원사가 서 있었다. 너구리 주임원사. 팽중령의 오른팔로 불리는 사람이었다. 거기서 뭐 하십니까? 너구리 원사의 눈이 가늘게 찢어졌다. 의심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왕도치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주임원사님. 대대장님께 보고 드릴 게 있어서 왔는데 통화 중이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고? 무슨 보고 말입니까? 정훈 교육계획안 결제건입니다. 너구리 원사는 왕도치의 손에 들린 서류철을 힐끗 보더니 말했다. 대대장님 지금 바쁘십니다. 나중에 오시죠. 알겠습니다. 왕도치는 순순히 물러났다. 하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너구리 원사의 시선은 끈질겼다. 팽중령뿐만 아니라 주임원사까지 한패라면 상황은 더 복잡했다. 부대 내의 부사관들까지 장악되어 있다는 뜻이었다. 숙소로 돌아온 왕도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증거가 필요했다. 단순히 정황만으로는 팽중령을 잡을 수 없었다. 확실한 물증, 장부나 녹취록 혹은 내부 고발자가 필요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아내 맹소희였다. 여보, 잘 지내? 응, 소희야. 잘 지내지. 당신은? 나야 뭐 똑같지. 엄마가 걱정 많이 하셔.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힘든 건 없는지. 장모님께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해드려.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왕도치는 아내의 목소리를 듣자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이 더 무겁게 짓눌러왔다. 이 평화로운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병사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했다. 통화를 마친 뒤 왕도치는 책상에 앉아 지도를 폈다. 부대 구조와 창고 위치 그리고 CCTV 사각지대를 표시했다. 오늘 밤 그는 움직일 생각이었다. 군수가 사무실에 잠입해서 진짜 장부를 찾아내야 했다.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시간. 왕도치는 검은색 활동복으로 갈아입고 숙소를 나섰다. 발소리를 죽이며 본청 건물로 향했다. 복도에는 당직 사관과 당직병이 졸고 있었다. 그는 그림자처럼 그들을 지나쳐 군수과 사무실 앞에 도착했다. 문은 잠겨 있었다. 하지만 왕도치는 미리 준비한 도구로 능숙하게 잠금 장치를 풀었다. 사관학교 시절 익혔던 특수전 훈련이 이럴 때 도움이 될 줄은 몰랐다. 사무실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그는 작은 손전등을 입에 물고 서류함을 뒤지기 시작했다. 겉보기에 멀쩡한 서류들은 건너뛰었다.
팽중령의 성격상 진짜 장부는 자신이 가장 가까이 두거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 숨겼을 것이다. 책상 서랍 캐비닛 금고. 어디에도 없었다. 시간이 없었다. 곧 순찰자가 올 시간이었다. 초조해지기 시작할 무렵 그의 눈에 책상 아래 붙어 있는 작은 테이프 자국이 들어왔다. 설마. 그는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가 상판 아래를 더듬었다. 손끝에 차가운 USB 메모리가 닿았다. 찾았다. 왕도치가 회심의 미소를 짓는 순간 복도에서 군화 발소리가 들려왔다. 뚜벅, 뚜벅.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순찰자였다. 왕도치는 재빨리 USB를 주머니에 넣고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다. 드르륵. 문이 열렸다. 손전등 불빛이 사무실 안을 훑었다. 왕도치는 숨을 죽였다.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들킬 것만 같았다. 불빛이 책상 쪽을 비추다 멈췄다. 문이 왜 열려 있지? 순찰자의 목소리였다. 왕도치는 식은 땀이 흘렀다. 만약 여기서 걸린다면 모든 게 끝이었다. 정훈 장교가 새벽에 몰래 군수과에 침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옷을 벗어야 할 것이다. 그때 밖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야, 뭐해? 빨리 안 오고. 문이 열려 있어서 말입니다. 바람 때문에 열렸겠지. 빨리 와. 졸려 죽겠다. 예, 알겠습니다. 순찰자는 문을 닫고 사라졌다. 왕도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10년 감수했다는 말이 딱 맞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무실을 빠져나와 숙소로 복귀했다. 노트북을 켜고 USB를 확인했다. 파일들은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왕도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는 몇 번의 시도 끝에 암호를 풀었다. 파일이 열리자 화면 가득 숫자들이 나타났다. 이건 상상 이상이었다. 급식비 횡령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부대시설 공사 리베이트 유류 빼돌리기 심지어 장병들 복지 기금까지 손을 댔다. 게다가 상급 부대 감찰관들에게 뇌물을 상납한 내역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 정도면 팽중령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 들어갈 대형 비리 사건이었다. 이제 증거는 확보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팽덕구 중령의 성격상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거나 조작된 증거라고 우길 것이 뻔했다. 현장을 잡아야 했다. 그가 돈을 받거나 비리를 저지르는 결정적인 순간을. 다음 날 아침 왕도치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눈밑이 조금 퀭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그는 USB를 맹 장군이 선물해준 만년필 속에 숨겼다. 오전 일과 중 팽중령이 그를 호출했다. 왕중이 대대장실로 와. 대대장실에 들어서자 팽중령과 너구리 원사 그리고 나나방 대위가 모여 있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부르셨습니까? 팽중령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물었다. 어제 새벽에 뭐 했어? 왕도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숙소에서 잤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래. 당직 사관 말로는 새벽에 복도에서 그림자를 봤다던데. 그리고 군수가 문이 열려 있었다고 하더군. 팽중령의 눈이 뱀처럼 번들거렸다. 그는 왕도치를 떠보고 있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문이 열린 게 아닙니까? 팽중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왕도치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의 가슴팍을 툭툭 쳤다. 왕중이, 내가 말했지. 눈치가 중요하다고. 자네 뭔가 숨기는 게 있지? 내 냄새 맡으러 온 개새끼냐? 왕도치는 팽중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대대장님. 저는 정훈 장교로서 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나쳐? 이 새끼 봐라. 눈 안 깔아? 팽중령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바닥에서 내가 못 죽일 놈은 없어. 갓 임관한 쏘가리 주제에 어디서 눈을 부라려. 그때 왕도치의 주머니 속 만년필이 미세하게 진동했다. 녹음이 되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는 팽중령을 더 자극하기로 했다. 대대장님, 부대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병사들 밥이 개밥보다 못하고 시설은 엉망인데 대대장님은 매일 특식을 드시지 않습니까? 이게 참된 지휘관의 모습입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다. 너구리 원사와 나 대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감히 대대장 면전에서 이런 말을 하는 장교는 없었다. 팽중령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혈관이 터질 듯 펄떡거렸다. 에이, 이 미친 새끼가 돌았냐? 팽중령이 왕도치의 멱살을 잡았다. 너 뭐하는 새끼인데 내 명령을 안 들어? 최근에 결혼했다며? 네 새끼 장모가 똥별이라도 되냐? 왕도치는 멱살을 잡힌 채로 차갑게 웃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말씀 조심하십시오. 조심? 지랄하고 자빠졌네. 야, 너 가서 네 새끼 장모님 똥이나 닦아라. 기저귀나 갈아들여. 냄새나는 노인네 비위나 맞추면서 살라고. 군대는 너 같은 새님들이 올 곳이 아니야. 팽중령은 왕도치를 거칠게 밀쳤다. 왕도치는 뒤로 몇 걸음 물러나며 중심을 잡았다. 모욕적인 언사였다. 장모님을 향한 저급한 욕설. 참기 힘들었지만 참아야 했다. 이 모든 것이 녹음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장면은 시작에 불과했다. 왕도치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이제 선전포고는 끝났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다. 대대장님, 그 말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뭐? 책임? 야, 이 새끼 영창 보내. 당장 항명죄로 집어넣어. 팽중령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너구리 원사가 헌병을 부르러 나가는 신용을 했다. 왕도치는 온매무새를 다듬으며 팽중령을 노려봤다. 기대하십시오. 참교육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왕도치는 대대장실을 박차고 나갔다. 등 뒤로 팽중령의 욕설이 쏟아졌다. 복도를 걸어가는 왕도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다. 그의 가슴 속 만년필에는 팽중령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증거와 그의 추악한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제 맹귀자 장군에게 보고할 시간이었다. 그리고 제1보병사단 불독대대의 썩은 환부를 도려낼 수술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파주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왕도치의 마음속에는 맑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을 그리며 왕도치는 숙소 문을 걸어 잠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방금 전 팽덕구 중령 앞에서 뱉은 말은 단순한 호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이 작은 물건 안에 대한민국 육군을 뒤흔들 폭탄이 들어있었다. 후. 그는 길게 심호흡을 했다. 이제 팽덕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도치를 제거하려 들 것이다. 놈은 교활한 뱀이자 굶주린 늑대였다. 전공법으로는 이길 수 없었다. 놈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허를 찔러야 했다. 그때 문 밖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렸다. 쾅쾅쾅.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였다. 왕도치 중위.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문 열어. 너구리 원사의 목소리였다. 왕도치는 침착하게 만년필을 군화 밑창 안쪽 깊숙한 곳에 숨겼다. 그리고 온매무새를 다듬은 뒤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너구리 원사와 헌병 2명이 들이닥쳤다. 무슨 일이십니까? 왕도치가 차갑게 묻자 너구리 원사는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보안 검사다. 자네가 외부로 군사 기밀을 유출하려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방을 수색하라는 대대장님 특별 지시다. 영장은 있습니까? 아무리 지휘관 지시라도 장교 숙소를 함부로 뒤질 수는 없습니다. 전시 상황에 준하는 긴급 상황이라 판단하면 가능하다. 비켜. 너구리 원사는 막무가내였다. 헌병들이 왕도치의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책상 서랍을 엎고 침대 매트리스를 들어 올렸다. 옷장의 옷들을 전부 바닥에 내팽개쳤다. 이것은 수색이 아니라 행패였다. 왕도치는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지켜봤다. 어차피 그들이 찾는 이동식 저장 장치는 그곳에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무언가를 찾으려는 신용보다는 방을 엉망으로 만드는데 더 열중하는 것 같았다. 원사님, 이건 명백한 보복 행위입니다. 보복이라니. 섭섭한 소리 하는구만. 우리는 임무 수행 중이야. 아, 여기 있네. 너구리 원사가 책상 구석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집어들었다. 왕도치가 평소 메모를 하던 수첩이었다. 이거 뭡니까? 부대 현황, 병력 배치, 문제점. 아주 상세하게도 적어놨네. 이게 기밀 유출이 아니면 뭔가? 그건 정훈 장교로서 업무 파악을 위해 적어둔 개인 메모입니다. 그건 헌병 때 가서 해명해. 연행해. 헌병들이 왕도치의 양팔을 붙잡았다. 왕도치는 반항하지 않았다. 여기서 힘을 쓰면 그들에게 더 좋은 명분만 줄 뿐이었다. 그는 너구리 원사를 노려보며 말했다. 이 수첩이 기밀이라면 대대장님 책상 위에 있는 이중 장부는 반역죄에 해당하겠군요. 너구리 원사의 눈썹이 꿈틀했다. 입만 살았네. 끌고 가. 왕도치는 대대본청 지하에 있는 임시 유치장에 갇혔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이었다. 철창 너머로 헌병이 감시하고 있었다. 휴대전화도 압수당했고 외부와의 연락은 완전히 차단되었다. 팽덕구 중령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다. 왕도치를 고립시키고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왕도치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앉아 눈을 감았다. 사관생도 시절 배웠던 생존 훈련을 떠올렸다. 냉정해지자. 놈들은 내가 가진 증거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 그저 의심할 뿐이다. 내가 겁을 먹고 스스로 털어놓기를 기다리는 거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철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팽덕구 중령이 들어왔다. 그는 손에 캔 커피 하나를 들고 있었다. 어때? 지낼 만하냐? 팽 중령은 의자를 끌어와 철창 앞에 앉았다. 왕중이, 내가 기회를 하나 줄게. 자네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잊어버려.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반성문 한 장만 써. 그러면 없던 일로 해줄게. 자네 장모님 봐서 내가 특별히 봐주는 거야. 왕도치는 눈을 뜨고 팽 중령을 바라봤다. 장모님 이야기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야, 네 장모가 별이 3개면 뭐하냐? 여기는 내 구역이야. 내 땅이라고. 여기서 내가 너 하나 병신 만드는 건 일도 아니야. 의문사? 자살? 사고사? 군대에서 그런 거 만드는 게 얼마나 쉬운 줄 알아? 팽 중령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섬뜩한 살기였다. 하지만 왕도치는 미소를 지었다. 대대장님, 똥줄이 타시는군요. 뭐? 제가 가진 게 뭔지 몰라서 불안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그냥 죽이면 되는데 혹시라도 제가 숨겨둔 폭탄이 터질까봐. 팽 중령이 마시던 캔 커피를 철창 사이로 집어던졌다. 깡통이 왕도치의 이마를 스치고 벽에 부딪혔다. 붉은 액체가 왕도치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피었다.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내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너 오늘부터 물 한 모금도 못 마실 줄 알아. 팽 중령은 씩씩거리며 나갔다.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왕도치는 흐르는 피를 손등으로 닦았다.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정신이 더 맑아졌다. 그날 밤 왕도치는 감시병이 조는 틈을 타 군화 밑창에서 만년필을 꺼냈다. 그리고 셔츠 안쪽을 찢어낸 천 조각에 짧은 글을 적었다. 파주 불독대대. 감금 중. 증거 확보. 맹 장군님께 전달 바람. 문제는 이 쪽지를 어떻게 밖으로 내보내느냐였다. 그때 작은 인기척이 들렸다. 누군가 유치장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왕도치는 황급히 만년필을 숨기고 자는 척했다. 왕중위님. 아주 작은 목소리였다. 왕도치가 실눈을 뜨고 보니 철창 너머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며칠 전 창고 뒤에서 울고 있던 고슴도 이병이었다. 그는 경계 근무 중 잠시 빠져나온 듯 했다. 고슴도 이병. 쉿. 조용히 하셔야 합니다. 이거. 고슴도 이병이 주머니에서 초코파이 하나를 꺼내 건넸다. 식사도 못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드십시오. 왕도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주는 병사가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철창 사이로 손을 뻗어 초코파이를 받았다. 그리고 고슴도 이병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런데 위험하게 왜 여기까지 왔어? 중위님이 저 도와주시려다 이렇게 되신 거 압니다. 다른 병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대대장님이랑 주임원사님이 중위님 담그려고 작당한 거요. 병사들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그들은 누가 진짜 군인이고 누가 사기꾼인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왕도치는 결심했다. 이 병사를 믿어보기로. 고슴도.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아주 위험한 부탁이야. 말씀하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왕도치는 셔츠 조각과 만년필 속의 저장 장치를 꺼내 고슴도 이병에게 건넸다. 이걸 가지고 이번 주말 면회 때 나가는 사람 편에 보내야 해. 받는 사람은? 왕도치는 아내 맹소희의 연락처와 맹장군 관사 주소를 알려주었다. 절대 들키면 안 돼. 만약 걸리면 너도 영창이야. 할 수 있겠어? 고슴도 이병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 달리기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고슴도 이병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왕도치는 다시 벽에 기댔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맹 장군이 이 소식을 듣는 순간 파주 일대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이틀이 지났다. 왕도치는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증거 불충분이었다. 수첩 하나만으로는 기밀 유출죄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법무참모의 의견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팽중령의 후퇴가 아니었다. 더 잔인한 괴롭힘의 시작이었다. 왕도치는 정운장교 보직에서 사실상 해임되었다. 대신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부대 환경 미화였다. 말이 좋아 미화지 하루 종일 연병장에 돌을 줍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자빌이었다. 장교에게 병사들이나 할 법한 사역을 시키는 것은 명백한 모욕죽이었다. 야, 왕중위. 저기 구석에 거미줄 안 보이냐? 장교가 되어가지고 청소 하나 제대로 못해? 너구리 원사가 지나가며 핀잔을 주었다. 병사들이 보는 앞에 서였다. 병사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왕도치를 쳐다봤지만 감히 나설 수는 없었다. 왕도치는 묵묵히 빗자루질을 했다. 알겠습니다. 깨끗이 하겠습니다. 그의 태도는 한결같았다. 화를 내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당당함에 너구리 원사가 당황할 정도였다. 왕도치는 이 시간을 견디는 것 또한 작전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놈들을 방심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날 오후 부대에 비상이 걸렸다. 사단 전술 훈련 평가가 예고 없이 떨어진 것이다. 1사단은 전방 부대인 만큼 훈련 강도가 높기로 유명했다.
팽중령은 짜증이 난 얼굴로 지휘 통제실에 들어왔다. 아, 귀찮게 시리. 대충 가라로 하고 넘어가. 야, 나나방 대위. 훈련용 유류 불출 얼마나 잡았어? 규정상 드럼통으로 50개입니다. 50개? 미쳤어? 30개만 불출하고 나머지 20개는 뒤로 빼. 어차피 훈련 중에 기름 얼마나 썼는지 누가 일일이 확인해. 남는 건 읍내 김 사장한테 넘겨. 요즘 경유값 좋더라. 팽중령은 훈련조차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 왕도치는 지휘 통제실 구석에서 상황판을 닦는 척하며 그 이야기를 들었다. 유류 횡령. 현장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훈련이 시작되었다. 불독대대는 임진강변의 훈련장으로 이동했다. 전차와 장갑차들이 굉음을 내며 움직였다. 왕도치는 훈련 열후였지만 팽중령은 그를 굳이 훈련장에 데려왔다. 너는 여기서 밥차나 날라. 밥 추진하는 게 내 주특기잖아. 팽중령의 조롱에도 왕도치는 묵묵히 식관을 날랐다. 그러면서 그의 눈은 쉴 새 없이 군수가 트럭을 쫓았다. 나나방 대위가 인솔하는 트럭이 훈련장 외곽의 샛길로 빠지는 것이 보였다. 저기다. 왕도치는 식관을 내려놓고 몰래 트럭의 뒤를 밟았다. 숲길을 따라 한참을 들어가니 폐축사가 하나 나왔다. 그곳에는 민간 유조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나나방 대위와 운전병들이 군용 트럭에서 드럼통을 내리고 있었다. 민간 업자로 보이는 사내가 돈봉투를 나 대위에게 건네는 모습이 보였다. 왕도치는 풀숲에 숨어 그 장면을 자신의 눈에 새겼다. 저장 장치는 없었지만 그의 눈이 카메라였고 그의 머리가 녹음기였다. 그때였다. 누구야? 업자 사내가 왕도치가 숨은 풀숲을 가리켰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눈치챈 모양이었다. 나 대위가 허리춤의 권총에 손을 올렸다. 나와. 안 나오면 쏜다. 왕도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정면 승부를 택했다. 군수과장님, 군용물을 민간에 팔아먹는 겁니까? 전시 상황이나 다름없는 훈련 중에 나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와, 왕중위. 지금이라도 멈추십시오. 그리고 자수하십시오. 팽중령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증언하면 참작될 겁니다. 이 새끼가. 너만 없으면 돼. 너만 입 다물면 아무 문제 없어. 나 대위는 공포와 광기가 뒤섞인 눈빛으로 달려들었다. 하지만 특전사 훈련까지 받은 왕도치를 당해낼 수는 없었다. 왕도치는 가볍게 나 대위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으악! 군인이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해?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그 순간 뒤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 민간업자가 쇠파이프로 왕도치의 뒤통수를 가격한 것이다. 왕도치는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시야가 흐려졌다. 이 자식 군발이 주제에 힘만 세가지고. 빨리 묶어. 업자와 운전병들이 달려들어 왕도치를 포박했다. 왕도치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피 비린내가 입안 가득 퍼졌다. 대대장님한테 연락해. 쥐새끼 잡았다고. 나 대위가 씩씩거리며 무전기를 들었다. 잠시 후 팽덕구 중령이 지프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묶여있는 왕도치를 보며 혀를 찼다. 거참 끈질긴 놈이네. 기어이 여기까지 따라와서 내 사업을 방해해? 야, 이 새끼 임진강에 던져버려. 훈련 중에 실족사했다고 보고하면 그만이야. 팽중령의 명령은 잔인했다. 그는 왕도치를 죽일 작정이었다. 운전병들이 머뭇거리자 팽중령이 고함을 질렀다. 안 들려? 시키는 대로 안 해? 너네도 다 공범이야. 같이 죽고 싶어? 운전병들은 떨면서 왕도치를 들어 올렸다. 차가운 강물이 눈앞에 넘실거렸다.
왕도치는 이대로 죽는 것인가 싶었다. 아내 소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장모님의 엄한 목소리도 들리는 듯 했다. 군인은 전장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죽음은 싫었다. 왕도치는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켰다. 마지막 기회를 노려야 했다. 그때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두두두두두. 점점 가까워지는 굉음이었다. 단순한 훈련용 헬기가 아니었다. 검은색 기체에 선명하게 찍힌 대한민국 육군 마크. 그리고 그 옆에 호위하듯 따르는 2대의 공격 헬기. 모두의 시선이 하늘로 쏠렸다. 헬기는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며 폐축사 앞 공터에 착륙을 시도했다. 팽중령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뭐야? 사단장님이 오신다는 말은 없었는데? 헬기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린 인물을 보고 팽중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군화가 땅을 밟았다. 꼿꼿한 허리, 서슬 퍼런 눈빛. 전투복 위에 걸친 야전 상의에는 은색 별 3개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육군 중장 맹귀자. 그녀가 왔다. 그 뒤로 헌병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맹 장군은 쓰러져 있는 왕도치를 보며 짧게 말했다. 내 사위 건드린 놈이 누구냐? 그 목소리는 헬기 소음보다 더 크고 또렷하게 팽덕구 중령의 고막을 때렸다. 맹 장군은 뚜벅뚜벅 걸어와 팽중령 앞에 섰다. 팽중령은 덜덜 떨며 경례조차 하지 못했다. 장군님. 여긴 어인일로. 짝. 맹 장군의 손이 팽중령의 뺨을 후려쳤다.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강력한 일격이었다. 어인일. 내 사위가 기저귀 갈아들이러 왔다. 이 썩어 빠진 놈아. 왕도치는 흐릿한 눈으로 그 광경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맹 장군은 쓰러진 왕도치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밧줄을 직접 풀어주며 그녀는 왕도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고생했다, 왕중이. 늦어서 미안하다. 아닙니다. 장모님. 아니, 장군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푹 쉬어라. 뒤처리는 내가 한다. 맹 장군은 다시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자애로운 장모의 눈에서 전장의 장수, 아니 심판관의 눈으로. 헌병대장, 이 자리 놈들 전원 체포해. 한 놈도 남김없이. 그리고 불독대대 전 간부 소집시켜. 내 오늘 이 부대를 아주 박살을 내서라도 썩은 뿌리를 뽑아놓을 테니까. 충성. 알겠습니다. 파주의 하늘에 번개가 쳤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불독대대의 오물을 씻어내리는 비였고 왕도치의 승리를 알리는 축포와도 같았다. 가족의 사랑 그리고 군인의 정의. 그 2가지가 만나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1사단 전체에 퍼진 비리의 사슬은 생각보다 더 깊고 복잡했다. 팽덕구는 꼬리에 불과했다. 더 큰 몸통이 어둠 속에서 숨죽이고 있었다. 왕도치는 빗속에서 주먹을 쥐었다. 이제 시작이다. 임진강변에 쏟아지던 폭우가 그치고 불독대대 연병장에는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 정적은 공포가 아닌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 헬기 프로펠러의 여운이 가신 자리에는 육군 중장 맹귀자의 서슬 퍼런 분노만이 남아있었다. 헌병들이 들이닥친 현장은 아비규환이었다. 팽덕구 중령은 젖은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그의 양옆에는 포승줄에 묶인 나나방 대위와 민간업자가 사색이 된 얼굴로 떨고 있었다. 맹귀자 장군은 지휘봉으로 팽중령의 어깨를 툭툭 쳤다. 고개 들어. 팽중령이 덜덜 떨며 고개를 들었다. 빗물과 눈물, 콧물이 뒤범벅된 추한 몰골이었다.
내 놈이 내 사위한테 뭐라고 했다고. 기저귀를 갈라고. 똥을 닦으라고. 자, 장군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쳤나 봅니다. 미친 건 내 놈이 아니라 내 놈을 이 자리에 앉힌 인사 시스템이지. 헌병대장, 당장 이놈들 압송해. 그리고 불독대대 전 장병 집합시켜. 왕도치는 의무병의 부축을 받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머리에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시원했다. 팽덕구가 질질 끌려가며 내지르는 비명은 그 어떤 교향곡보다 감미로웠다. 잠시 후 연병장에 불독대대 전 장병이 모였다. 수백 명의 병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그들 앞에 선 맹귀자 장군은 마이크를 잡았다. 나는 육군 중장 맹귀자다. 오늘부로 너희 대대장 팽덕구와 그 일당들은 군법에 따라 구속되었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 그리고 터져나오는 환호성. 그동안 너희가 먹어야 할 밥, 너희가 입어야 할 옷, 너희가 누려야 할 권리를 도둑맞은 것에 대해 선배 군인으로서 고개 숙여 사과한다. 오늘 저녁부터는 제대로 된 밥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병사가 있다면 내 사위, 아니 여기 있는 왕도치 중위에게 모두 털어놓도록. 이상.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몇몇 병사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왕도치는 뭉클함에 코끝이 찡해졌다. 이것이 진짜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그날 밤 맹귀자 장군은 대대장실을 임시 집무실로 썼다. 팽덕구의 흔적이 남은 가구들은 전부 밖으로 빼버리고 야전 침대와 책상 하나만 두었다. 왕도치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장군 앞에 섰다. 몸은 좀 어떤가? 괜찮습니다. 타박상일 뿐입니다. 맹 장군은 따뜻한 눈으로 사위를 바라보다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자네가 확보한 USB 내용 분석이 끝났어. 생각보다 더 심각해. 팽덕구는 단순한 횡령범이 아니었어. 상납고리의 중간 관리책이었더군. 왕도치는 서류를 넘겨보았다. 그곳에는 충격적인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사단 참모들, 군수 사령부 관계자, 심지어 국방부 내의 일부 인사들까지. 팽덕구는 긁어모은 돈을 위로 올려보내며 자신의 진급을 보장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 리스트 확실한 겁니까? 계좌 추적 결과와 일치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이 리스트의 최상단에 있는 인물, 청소부라고 적힌 놈의 정체가 묘연해. 모든 자금이 최종적으로 이놈에게 흘러들어가는데 실명이 없어. 청소부. 왕도치는 턱을 괴었다. 팽덕구가 훈련장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내 사업, 내 왕국. 그는 누군가를 믿고 그토록 오만하게 굴었던 것이다. 신문 과정에서 팽덕구가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청소부가 무서워서겠지요. 저를 신문실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놈의 입을 열겠습니다. 맹 장군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허가한다. 하지만 폭력은 안 돼. 우리는 군인이지 깡패가 아니니까. 걱정 마십시오. 말로 뼈를 때리고 오겠습니다. 왕도치는 헌병대 조사실로 향했다. 철창 안에 갇힌 팽덕구는 하루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왕도치가 들어서자 팽덕구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여긴 왜 왔어? 꼴 좋다고 비웃으러 왔냐? 왕도치는 의자를 끌어앉으며 차갑게 웃었다. 비웃을 시간도 아깝습니다. 대대장님, 아니 팽덕구 씨.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당신이 모시던 그 형님들이 당신을 구해줄 것 같습니까? 무슨 소리야. 이미 꼬리 자르기 들어갔습니다. 당신 계좌로 들어간 돈 전부 당신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걸로 조작되고 있다고요. 당신 혼자 20년 형 받고 감옥에서 썩을 겁니다. 그동안 당신이 상납한 그 윗분들은 호의호식하겠죠.
팽덕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왕도치는 쐐기를 박았다. 당신 가족들은 어쩌죠? 횡령 추징금 때문에 집이고 뭐고 다 압류당할 텐데. 길바닥에 나앉겠네요. 거짓말 마. 그분께서 날 버릴 리 없어. 내가 바친 돈이 얼만데. 그분? 청소부 말씀이십니까? 팽덕구의 입이 쩍 벌어졌다. 내가 그 이름을 어떻게 해? 이미 다 알고 왔습니다.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당신이 살고 싶으면, 아니 적어도 가족은 지키고 싶으면 그 청소부가 누군지 불어요. 그럼 정상 참작되도록 장군님께 말씀드려보죠. 팽덕구는 머리를 감싸 쥐고 괴로워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소위판 소장. 소위판? 육군본부 인사처장. 그 사람이 청소부야. 모든 진급 심사를 그 사람이 쥐고 있어. 돈을 안 바치면 별은커녕 중령 진급도 못해. 왕도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인사처장이라면 군의 심장부였다. 썩은 뿌리가 거기까지 닿아 있었다니. 증거는 있습니까? 비밀장부. 내 관사 안방 천장 환풍구 안에 있어. 그가 직접 자필로 쓴 수금 확인증이 있다고. 왕도치는 곧바로 조사실을 나갔다. 이제 타깃은 명확해졌다. 소위판 소장. 그를 잡아야 이 지긋지긋한 비리의 사슬을 끊을 수 있었다. 소위판 소장은 집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1사단 불독대대의 비리 사건이 대서특필되고 있었다. 화면에는 팽덕구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가는 모습이 나왔다. 쯧쯧. 멍청한 놈. 조용히 좀 해먹으라니까. 소위판은 리모컨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팽덕구가 잡힌 건 아쉽지만 꼬리는 자르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맹귀자였다. 그녀가 개입했다는 것이 껄끄러웠다. 맹귀자. 감히 내 밥줄을 건드려? 소위판은 수화기를 들었다.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나야. 기사 하나 내보내. 제목은 삼성 장군 사위 위해 월권 행사 논란. 그래, 팩트는 중요하지 않아. 프레임을 짜라고. 맹 장군이 사위를 편한 보직으로 보내기 위해 멀쩡한 대대장을 모함해서 쫓아냈다고. 여론을 뒤집어야 해. 전화를 끄는 소위판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여론전. 그것이 그의 주특기였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조간신문에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도배되었다. 충격 단독 맹모 장군, 사위 사랑이 지나쳤나? 무리한 감찰로 일선 지휘관 옷 벗겨 제보 왕모 중위, 부대 내에서 아나무인. 우리 장모가 누군지 알아? 발언 의혹. 불독대대 사건의 본질은 사라지고 맹 장군과 왕도치에 대한 인신공격성 기사들이 쏟아졌다. 댓글창은 악플로 도배되었다. 왕도치는 스마트폰을 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군. 그때 맹 장군의 호출이 왔다. 사단장실로 가보니 분위기가 무거웠다. 맹 장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장모님, 기사 보셨습니까? 봤네. 놈들이 제법이야. 내 약점인 가족을 건드리다니.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사과하지 마. 이건 훈장이네. 놈들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증거야. 우리가 놈들의 목을 확실히 조이고 있다는 뜻이지. 그때 사단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헌병대 수사관들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번엔 맹 장군의 부하들이 아니었다. 육군본부에서 내려온 중앙수사단이었다. 맹귀자 중장님 그리고 왕도치 중위님. 직권남용 및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특별 지시입니다. 소위판이 손을 쓴 것이 분명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맹장군의 손발을 묶으려 했다. 이거 놓으십시오. 저희는 정당한 감찰을 수행했습니다. 왕도치가 항의했지만 수사관들은 막무가내였다. 맹장군은 손을 들어 왕도치를 제지했다. 가자. 가서 진실을 밝히면 돼.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조사실로 격리되었다. 왕도치에게 배정된 수사관은 교묘하게 질문을 돌렸다. 왕중이, 팽덕구 중령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죠? 그래서 함정을 판 거 아닙니까? 장모님 백 믿고 설치다가 팽중령이 훈계하니까 앙심을 품은 거 맞죠? 소설 쓰지 마십시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증거? 팽중령 관사에서 나왔다는 그 장부. 그거 조작된 거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왕도치는 귀를 의심했다. 팽덕구에 잡힐 서명이 있는 장부가 조작되었다니. 소위판이 증거 감식반까지 매수한 것이 틀림없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언론은 그들을 마녀 사냥하고 군 수뇌부는 그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었다. 유치장에 갇힌 왕도치는 벽을 주먹으로 쳤다. 힘이 없으면 정의도 지킬 수 없는 것인가. 그날 밤 면회실로 누군가 찾아왔다. 아내 맹소희였다. 그녀의 얼굴은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어머니를 닮아 강인한 여자였다. 여보, 도치씨, 기 죽지 마. 나 다 알고 왔어. 맹소희는 주위를 살피더니 품에서 작은 편지 뭉치를 꺼내 유리벽에 대고 보여주었다. 이게 뭔지 알아? 편지 봉투에는 탄원서라고 적혀 있었다. 불독대대 병사들이야. 고슴도 이병이 주도해서 전역한 예비역들까지 연락을 돌렸대. 당신이 어떻게 병사들을 챙겼는지, 팽덕구가 얼마나 악질이었는지 자필로 쓴 탄원서가 500장이 넘게 모였어. 왕도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가 베푼 작은 호의가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엄마가 전화래. 호랑이는 덫에 걸려도 발목을 자르고 탈출한다고. 내일 오전 10시 징계위원회가 열릴 거야. 거기서 모든 걸 뒤집을 준비를 하래. 준비? 증거가 조작됐는데 어떡해. 엄마가 숨겨둔 히든 카드가 있어. 소위판이 절대 예상하지 못한 증거. 맹소희는 입모양으로 속삭였다. 왕도치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반격의 실마리였다. 알겠어. 내일 놈들의 가면을 벗겨주지. 왕도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정면에는 위원장인 육군 소장을 포함해 5명의 심사위원들이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모두 소위판 라인의 사람들이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군 관계자들이 가득했다. 소위판 소장은 맨 앞줄에 앉아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있었다. 그는 이 쇼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지금부터 맹귀자 중장 및 왕도치 중위에 대한 징계 심의를 시작합니다. 위원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검찰관이 기소 내용을 낭독했다. 내용은 전부 왜곡되고 조작된 것들이었다. 왕도치가 하극상을 벌였고 맹장군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소설이었다. 피고 측 최후 변론하십시오. 위원장이 귀찮다는 듯 말했다.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태도였다. 왕도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군복은 구겨져 있었지만 눈빛은 매서웠다. 저는 변론 따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질문? 여기가 어디라고? 소위판 소장님. 왕도치가 방청석의 소위판을 정면으로 지목했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소위판은 불쾌한 표정으로 인상을 썼다. 저를 아십니까? 맹랑한 놈. 내가 너 같은 쏘가리를 어떻게 아나? 모르신다고요? 그럼 이 목소리는 아시겠습니까? 왕도치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헌병대에 압수당하지 않은 맹 장군이 칠작전처럼 소위를 통해 전달해준 초소형 녹음기였다. 치익. 잡음 섞인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야, 팽중령. 이번에 진급하고 싶으면 3장 더 준비해. 알지? 내 계좌 말고 세탁해서 가져와. 알겠습니다, 처장님.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사단 감찰 쪽은 내가 막아줄 테니까 걱정 말고. 쥐새끼들이 설치면 밟아버려. 명백한 소위판의 목소리였다. 팽덕구와의 통화 내용. 이것은 팽덕구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맹 장군이 통신감청부대 시절의 인맥을 동원해 합법적으로 감청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자료였다. 맹 장군은 처음부터 소위판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위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에이, 이거 조작이야. 음성 변조라고. 조작? 그럼 이것도 조작입니까? 왕도치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빔 프로젝터가 켜지며 영상이 재생되었다. 불독대대 병사들의 인터뷰 영상이었다. 저희는 개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왕도치 중위님이 오시고 나서 처음으로 고기를 먹었습니다. 대대장은 저희를 노예 취급했지만 왕중위님은 저희를 전우로 대해주셨습니다. 맹 장군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아직도 지옥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수십, 수백 명의 병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증언하고 있었다. 그 진심은 그 어떤 화려한 변론보다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렸다. 방청석의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노트북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기관총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에이, 이 재판은 무효야. 정회해. 소위판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맹귀자 장군이 들어왔다. 정복을 갖춰 입은 그녀의 뒤에는 국방부 검찰단장과 헌병들이 따르고 있었다. 앉으시게 소위판 소장. 자네가 갈 곳은 거기가 아니야. 맹 장군은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 위원장을 노려보았다. 자네들도 똑똑히 들어. 군복은 권력을 휘두르라고 입혀준 게 아니야.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부하들을 보호하라고 입혀준 수의다. 그 수의를 입고 장사질을 해? 부끄럽지도 않나? 일갈이었다. 위원장과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숙였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이었다. 검찰단장이 소위판 앞으로 다가갔다. 소위판 소장. 당신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철컹. 차가운 수갑이 소위판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는 발악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육군 인사처장이야. 너희들 다 옷 벗길 수 있어. 그 옷, 당신이 먼저 벗게 될 거야. 맹 장군이 차갑게 말했다. 소위판이 질질 끌려나가는 모습은 팽덕구 때와 오버랩되었다. 악은 결국 무너진다는 진리가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회의실 안에는 정적만이 흘렀다. 그러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1명, 2명. 곧이어 회의실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다. 왕도치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렸다. 맹 장군이 왕도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사위의 어깨를 꽉 끌어안았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내 사위 최고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왕도치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회의실 밖으로 나오자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정문 앞에는 맹소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왕도치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다. 고생했어. 우리 남편. 왕도치는 아내를 안으며 맹 장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썩어 문드러진 군대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자
가족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하지만 일사단의 전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왕도치와 맹귀자 콤비의 활약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파주 땅에는 아직 그들이 해결해야 할 수많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었다. 비리 사건이 휩쓸고 지나간 불독대대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썩은 살을 도려낸 자리에 새 살이 돋아나듯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병사들의 식판에는 윤기가 흐르는 쌀밥과 푸짐한 고기 반찬이 담겼고 생활관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왕도치 중위는 병사들 사이에서 왕 형님 혹은 갓도치라 불리며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파주의 여름은 가혹했다. 며칠째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임진강 수위가 위험 수위까지 차올랐다. 흙탕물이 넘실거리는 강변은 공포 그 자체였다. 비상, 비상. 전 장병 전투복 착용하고 연병장 집합. 새벽 3시 사이렌 소리가 부대를 깨웠다. 왕도치는 눈을 뜨자마자 전투복을 챙겨 입었다. 빗소리가 천둥처럼 관사 지붕을 때리고 있었다. 상황실에 도착하자 새로 부임한 대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지도를 보고 있었다. 왕중위 큰일 났네. 민통선 안쪽 파평면 일대 농가둑이 무너졌어. 문제는 그쪽이 과거 지뢰지대 근처라는 거야. 유실 지뢰가 휩쓸려 내려갔을 가능성이 99%네. 지뢰. 군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단어 중 하나였다. 보이지 않는 공포. 게다가 민간인 거주 구역이었다. 제가 가겠습니다. 왕도치는 망설임 없이 나섰다. 위험해. 자네는 정훈 장교잖아. 공병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주민들이 위험합니다. 공병대가 도착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수색 매복 훈련 때 지뢰 탐지 자격을 이수했습니다. 소대원들 이끌고 먼저 가서 안전 통로를 확보하겠습니다. 왕도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결국 대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게. 무조건 안전이 최우선이야. 왕도치는 지원한 병사 20명을 이끌고 빗속을 뚫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흙탕물이 무릎까지 차올랐고 겁에 질린 주민들이 고립된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부터 전원 발밑을 조심한다. 탐지병이 앞장서고 나머지는 내 발자국만 밟고 따라온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왕도치는 탐지기를 든 병사 옆에서 직접 탐침봉을 들고 흙탕물 속을 찔러보았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살얼음판이었다. 빗줄기가 시야를 가리고 지늘기 발목을 잡았다. 그때였다. 뚝. 탐지기에서 미세한 신호음이 잡혔다. 왕도치는 손을 들어 대열을 멈췄다. 멈춰. 모두 제자리. 왕도치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다. 진흙 속에 묻힌 둥근 플라스틱 물체가 보였다. M14대인 지뢰, 일명 발목 지뢰였다. 작지만 살상력은 끔찍한 놈이었다. 발견했다. 모두 뒤로 물러나. 왕도치는 침착하게 지뢰 주변에 표식을 설치했다. 그때 둑 너머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고립된 비닐하우스 지붕 위에 대여섯 살 난 꼬마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물살이 점점 거세져 비닐하우스가 흔들리고 있었다.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지뢰를 하나하나 제거하며 가기에는 너무 늦었다. 왕도치는 결단을 내렸다. 내가 간다. 너희들은 여기서 대기하며 주민들을 안심시켜. 중위님, 위험합니다. 저기까지 가는 길에 지뢰가 얼마나 있을지 모릅니다. 부소대장이 말렸지만 왕도치는 이미 몸을 날렸다. 그는 지뢰 탐지기 하나에 의존해 물살을 헤치고 나갔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이것이 내 마지막 걸음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하지만 저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공포를 눌렀다. 비닐하우스에 도착한 왕도치는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다. 괜찮아. 형이 왔어. 꽉 잡아. 아이는 왕도치의 목을 꼭 끌어안았다. 돌아오는 길은 더 험난했다. 아이의 무게까지 더해져 발이 푹푹 빠졌다. 그 순간 왕도치의 발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다. 설마. 등골이 오싹해졌다. 탐지기가 요란하게 울어댔다. 그는 본능적으로 멈춰섰다. 발을 떼는 순간 터질 수도 있는 압력식 지뢰일 가능성이 높았다. 진퇴양난이었다. 움직일 수도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상황. 빗물인지 식은땀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뒤덮었다. 그때 무전기에서 익숙하고도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왕중이. 당황하지 마라. 나다. 맹귀자 장군이었다. 그녀는 상황 보고를 받고 사단 지휘 통제실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다. 장모님. 아니 사단장님. 밟은 것 같습니다. 발 떼지 마.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 공병 대대장이 지금 내 옆에 있다. 자네 발밑에 있는 게 뭔지 침착하게 확인해봐. 왕도치는 떨리는 손으로 발밑을 더듬었다. 흙탕물 속이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손끝에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했다. 사각형입니다. 금속 재질이고 안전핀 고리가 느껴집니다. M16 도약 지뢰구나. 발을 떼면 튀어올라서 터지는 놈이야. 도약 지뢰. 반경 30m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악마 같은 무기였다. 왕도치는 입술을 깨물었다. 혼자라면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등에는 아이가 있었다. 사단장님, 아이를 먼저 보내야 합니다. 부소대장, 왕중위에게 접근해서 아이만 받아내. 왕중위 자네는 절대 움직이지 마. 1mm도 안 돼. 부소대장이 밧줄을 메고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왕도치는 허벅지가 터질 듯한 고통을 참으며 자세를 유지했다. 아이를 부소대장에게 넘겨주는 그 찰나의 순간 무게 중심이 흔들렸다. 버텨. 왕도치, 너 내 사위야. 그깟 쇳덩어리에 질 거냐? 맹 장군의 호통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왕도치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아이가 안전하게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는 숨을 골랐다. 이제 혼자였다. 그리고 발밑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단장님,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제 군화끈을 이용하겠습니다. 핀을 고정하고 무게를 유지한 채 빠져나오겠습니다. 그것은 특전사 시절 이론으로만 배웠던 성공 확률이 극히 낮은 도박이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왕도치는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빗줄기가 눈을 찔렀다. 손이 미끄러지면 끝이었다. 그는 군화끈을 풀어 지뢰의 뇌관 부분과 주변의 튼튼한 나무 뿌리를 연결했다. 팽팽하게 아주 정교하게 텐션을 유지해야 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와 지뢰의 차가운 감촉만이 느껴졌다. 하나, 둘, 셋. 왕도치는 순식간에 몸을 날려 둑 아래로 굴렀다. 철컥. 뇌관이 작동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폭발음은 들리지 않았다. 군화끈이 기적적으로 공이의 타격을 막아낸 것이다. 왕도치는 진흙탕 속의 대자로 뻗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비가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다. 살았나? 무전기 너머 맹 장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살았습니다. 장모님 딸 과부 안 만들었습니다. 그제야 무전기 너머에서 안도의 한숨소리와 함께 와하는 함성 소리가 터져 나왔다. 왕도치는 흙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켰다. 멀리서 부소대장과 병사들이 환호하며 달려오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작전이 아니었다. 죽음의 공포를 이겨낸 진짜 군인의 승리였다. 지뢰 사건 이후 왕도치는 사단 내에서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맹귀자 장군은 그를 칭찬하는 대신 더 혹독하게 훈련시켰다. 그것이 그녀 나름의 사랑 방식임을 왕도치도 잘 알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며 파주에는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했다. 임진강 안개라 불리는 이 현상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시야를 가려 경계 작전의 가장 큰 적이었다. 어느 날 밤 사단 지휘 통제실에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지피 전방 500m 지점 열상 감시 장비 TOD의 미상 물체 포착.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상황실이 발칵 뒤집혔다. 북한군의 침투인가 귀순자인가. 맹 장군은 즉시 전투복으로 환복하고 지휘석에 앉았다. 아군 수색대 위치는 현재 작전 지역 내에 2개 팀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팀장은 왕도치 중위입니다. 또 왕도치였다. 운명은 항상 그를 가장 위험한 곳으로 불렀다. 맹 장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사적인 감정을 배제해야 했다. 지금 그녀는 장모가 아니라 지휘관이었다. 왕중이 연결해. 수색 1팀장 왕도치입니다. 수신 양호. 무전기 너머로 바람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왕중이. 현재 자네 위치에서 11시 방향 300m 지점에 미상 인원이 식별되었다. 즉시 확인하고 보고해. 단 적의 매복일 가능성이 있으니 교전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을 확보하라. 알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화면 속의 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맹 장군은 마른 침을 삼켰다. 안개 때문에 TOD 화면도 흐릿했다. 현장의 왕도치는 숨을 죽인 채 갈대밭을 기어가고 있었다. 안개가 너무 짙어 야간 투시경도 무용지물이었다. 오직 청각과 본능에 의존해야 했다. 바스락. 소리가 났다. 왕도치는 수신호로 대원들을 멈춰 세웠다. 그리고 천천히 소리가 난 곳으로 총구를 겨눴다. 누구냐? 암구호. 화랑. 상대방은 대답이 없었다. 대신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담배. 뭐? 화랑. 담배. 엉뚱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억양은 분명 북한 사투리였다. 귀순자인가? 왕도치는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갈대를 헤치자 그곳에는 앳된 얼굴의 북한군 병사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다리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다. 사단장님, 북한군입니다. 부상당했습니다. 귀순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속히 신병 확보해서 복귀해. 북측 추격조가 있을 수 있다. 그때였다. 안개 속에서 총성이 울렸다. 탕, 탕, 탕. 왕도치의 머리 위로 총알이 스치고 지나갔다. 북한군 추격조였다. 그들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까지 내려온 것이다. 교전, 적출현, 대응 사격 개시. 왕도치는 소리치며 귀순 병사를 바위 뒤로 끌고 갔다. 아군과 적군의 총격전이 벌어졌다. 붉은 예광탄이 안개를 찢으며 날아다녔다. 상황실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적 규모가 얼마나 되나? 최소 1개 분대 이상입니다. 화력이 거셉니다. 지원이 필요합니다. 맹 장군은 즉시 포병 대대장에게 지시했다. 조명탄 띄워. 그리고 대응 사격 준비해. 단 아군 피해가 없도록 좌표 정확히 따. 장군님, 지금 포격하면 확전될 수 있습니다. 상급 부대 승인이 필요합니다. 참모장이 말렸다. 하지만 맹 장군의 눈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내 새끼들이 죽어가고 있어. 승인은 내가 책임진다. 쓰아. 쾅, 쾅. 조명탄이 터지며 밤하늘이 대낮처럼 밝아졌다. 북한군 추격조의 위치가 드러났다. 지금이다.
집중 사격. 왕도치의 지시에 따라 수색대원들이 일제히 사격을 가했다. 당황한 북한군은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퇴로를 확보한다. 부상자 데리고 뛴다. 내가 엄호한다. 왕도치는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총을 쏘며 대원들을 철수시켰다. 그의 K의 소총이 불을 뿜었다. 적탄이 그의 어깨를 스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왕도치, 빨리 빠져나와. 맹 장군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다. 갑니다. 지금 갑니다. 왕도치는 귀순 병사를 업은 부하를 밀치며 달렸다. 그 뒤로 박격 포탄이 떨어졌다. 흘기둥이 솟구쳤다. 사선을 넘나드는 30분이었다. 왕도치와 대원들이 무사히 지피 통문을 통과하는 모습이 감시 카메라에 잡혔다. 그제야 맹 장군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등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별 3개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다. 수천 명의 부하들 그리고 사위의 목숨이 그녀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왕도치가 상황실로 복귀했다. 그의 얼굴은 화약과 위장 크림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맹 장군은 말없이 다가가 왕도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다친 데는 스친 상처뿐입니다. 대원들도 모두 무사합니다. 미친놈. 무모한 놈. 맹 장군은 욕을 하면서도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잘했다. 정말 훌륭했어. 왕도치는 시익 웃었다. 장모님 목소리 듣고 힘냈습니다. 포격 지원 타이밍 예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것은 전우만이 알 수 있는 생사를 함께 넘은 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교감이었다. 이 사건으로 왕도치는 무공훈장을 수여받게 되었고 맹귀자 장군은 부하를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하는 지휘관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겨울이 찾아왔다. 파주의 겨울바람은 살을 애는 듯했다. 하지만 왕도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연말을 맞아 맹 장군이 관사로 사위와 딸을 초대한 것이다. 관사 안은 고소한 냄새로 가득했다. 놀랍게도 앞치마를 두른 사람은 맹귀자 장군이었다. 천하의 호랑이 장군이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엄마 간 좀 봐봐. 좀 싱거운 것 같은데? 맹소희가 숟가락을 내밀었다. 맹 장군은 맛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도치 자네가 짠 걸 좋아해서 그래. 건강 생각해야지. 장모님, 저 짠 거 좋아한다고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왕도치가 식탁을 닦으며 끼어들었다. 시끄러워. 내 정보망에 의하면 자네 짬밥 먹을 때 국물까지 싹 비운다며. 그게 나트륨 덩어리야. 아니, 그건 잔반 안 남기려고. 세 사람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군대에서의 엄격함은 온데간데 없고 평범한 가족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식탁에는 김치찌개, 계란말이, 불고기가 차려졌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이었다. 자, 많이들 먹어. 밖에서 고생하는데 집에서라도 잘 먹어야지. 맹 장군이 왕도치의 밥그릇에 고기를 얹어주었다. 왕도치는 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안 가득 넣었다. 뜨거운 밥알과 매콤한 찌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다. 장모님 정말 맛있습니다. 취사병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소위 때부터 야전에서 갈고 닦은 솜씨야. 반합 라면부터 시작해서 못하는 게 없지. 맹 장군은 흐뭇하게 사위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문득 표정이 진지해졌다. 도치야. 네, 장모님. 지난번 지뢰밭에서 그리고 지피에서. 솔직히 말하면 나 많이 무서웠다. 천하의 맹 장군 입에서 무섭다는 말이 나왔다. 왕도치와 소희는 숟가락을 멈췄다. 군복을 입은 지 30년이 넘었어.
수많은 죽음을 받고 위기를 넘겼지. 그런데 내 가족이 사지에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지휘를 한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건 줄 몰랐어. 혹시라도 내 판단 실수로 자네를 잃으면 소희 얼굴을 어떻게 볼까, 자네 부모님을 어떻게 뵐까. 숨이 턱턱 막히더구나. 맹 장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강철 같던 그녀의 갑옷 뒤에는 딸과 사위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여린 마음이 숨어 있었다. 왕도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정자세로 앉았다. 장모님, 저는 장모님이 계셔서 두렵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저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설령 제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저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장모님의 사위로서 부끄럽지 않게 갔을 겁니다. 이 사람 말이라도 좀. 소희가 눈시울을 붉히며 왕도치의 팔을 꼬집었다. 맹 장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주잔을 들었다. 그래. 고맙다.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고 내 딸 남편이 되어줘서 고맙고 훌륭한 군인이 되어줘서 고맙다. 감사합니다. 장모님을 존경합니다.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쨍 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그날 밤 왕도치와 맹 장군은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파주의 밤하늘은 유난히 별이 많았다. 저기 보이는 북극성처럼 군인은 언제나 제자리를 지켜야 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어둠을 밝혀야지. 명심하겠습니다. 이제 자네도 곧 대위 진급 심사가 있겠지? 소위판 같은 놈들이 사라졌으니 자네 실력이라면 충분히 될 거야. 진급보다는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허허, 그놈의 똥고집은. 나랑 똑같구먼. 맹 장군은 왕도치의 등을 툭 쳤다. 내일부터는 다시 전쟁터야. 하지만 잊지 마라. 자네 뒤에는 항상 내가 있고 가족이 있다는 걸. 네. 든든합니다. 밤바람이 찼지만 춥지 않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베란다 불빛을 받아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산맥처럼 서로를 지탱하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전후에 그것은 그 어떤 첨단 무기보다 강력한 힘이었다. 왕도치는 맹귀자라는 거인을 보며 다짐했다. 언젠가 자신도 저런 별이 되어 누군가의 길을 밝혀주겠노라고.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10장을 향해 달려간다. 모든 시련을 이겨낸 그들에게 찾아올 마지막 선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파주의 겨울이 물러가고 임진강변에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꽁꽁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대지에는 생명의 기운이 꿈틀거렸다. 그 생동감은 제1보병사단 불독대대에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부대는 이제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다. 팽덕구의 폭정 아래 신음하던 병사들의 눈빛은 총기 넘치는 호랑이의 눈으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 변화의 중심에 선 사내를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대대 연병장 단상에는 태극기가 펄럭였고 그 아래 맹귀자 중장이 서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왕도치가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귀관은 투철한 군인 정신과 희생 정신으로 부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군 기강을 확립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 이에 육군 대위로의 진급을 명한다. 맹귀자 장군은 왕도치의 어깨에 있던 다이아몬드 2개를 떼어내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3개를 달아주었다. 대위. 중대장급 지휘관이자 군의 허리를 담당하는 핵심 계급이었다. 축하하네 왕대위. 맹 장군이 악수를 청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왕도치가 경례를 붙이자 연병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 나왔다. 병사들이 진심으로 보내는 축하의 박수였다. 동원된 박수가 아니라 존경에서 우러나온 박수였다. 그 소리를 듣는 왕도치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지난 시간의 고난과 시련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행사가 끝나고 다과회가 열렸다. 고슴도 병장은 이제 저녁을 앞둔 최고참이 되어 왕도치에게 음료수를 건넸다. 중대장님 진급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전역하기 전에 이런 날을 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고맙다 고슴도. 내가 그날 밤 목숨 걸고 쪽지를 전해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거야. 아닙니다. 중대장님이 저희를 믿어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사회 나가서도 중대장님 같은 어른이 되겠습니다. 왕도치는 고슴도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이것이 군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었다. 훈장보다 값진 것은 부하의 인정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군인에게 잠시 허락된 휴식일 뿐이었다. 봄철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파주 지역에 재앙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오후 일과가 한창이던 시각 사이렌 소리가 부대 전체를 뒤흔들었다. 실제 상황. 파평산 일대 대형 산불 발생. 강풍을 타고 민통선 마을로 확산 중. 전 병력 즉시 출동하라. 왕도치는 컵을 내려놓고 즉시 뛰쳐나갔다. 하늘을 보니 검은 연기가 버섯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었다. 현장은 지옥과 다름없었다. 시뻘건 불길이 나무를 집어삼키며 맹렬한 기세로 번져나갔다. 소방차들이 물을 뿌려댔지만 역부족이었다. 왕대위. 자네 중대는 마을 주민들 대피를 맡아. 불길이 마을 입구까지 왔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많아. 대대장의 지시에 왕도치는 병사들을 이끌고 마을로 뛰어들었다. 매캐한 연기가 코를 찔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빨리 모셔. 업고 뛰어. 왕도치는 병사들을 독려하며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다. 계십니까? 군인입니다. 대피하셔야 합니다. 한 허름한 기와집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왕도치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니 다리가 불편한 할아버지가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어르신, 어서 나가야 합니다. 나는 못 가. 여기에 우리 마누라 사진이랑 훈장이 있어. 이거 두고는 못 가. 할아버지는 낡은 앨범과 빛바랜 훈장증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6.25 참전 용사인 듯 했다. 불길이 지붕으로 옮겨붙어 석가래가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었다. 어르신, 그 훈장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셔야 합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왕도치는 할아버지를 등 뒤로 업었다. 그리고 앨범은 자신의 품에 넣었다. 꽉 잡으십시오. 왕도치가 집을 빠져나오는 순간 뒤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지붕이 무너져 내렸다. 간발의 차이였다. 열기가 등을 뜨겁게 달구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마을 입구에는 맹귀자 장군이 직접 나와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녀는 산림청 헬기와 군 헬기를 총동원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삼시 방향 집중 투하해. 저지선 뚫리면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연기를 마셔 목소리가 쉬었지만 지휘관으로서의 카리스마는 여전했다. 왕도치가 할아버지를 안전지대에 내려드리자 할아버지는 왕도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자네가 날 살렸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사투 끝에 새벽이 되어서야 큰 불길이 잡혔다. 병사들은 얼굴이 숯검댕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왕도치 역시 탈진할 지경이었지만 부하들이 모두 무사한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쉴 수 없었다. 전원 생존 확인했습니다. 경상자 3명 외에는 이상 없습니다. 보고를 받은 맹 장군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그을음이 묻은 왕도치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고생했다. 정말 큰일했어. 장모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며 타다 남은 숲을 비췄다. 검게 변해버린 산등성이는 처참했지만
그 아래 마을은 온전했다. 군인들이 온몸으로 막아낸 결과였다. 며칠 뒤 왕도치는 특별 휴가를 받았다. 맹 장군이 사위와 딸을 위해 최고급 호텔 뷔페 식사권을 선물한 것이다. 왕도치와 맹소희는 오랜만에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맹소희는 임신 테스트기를 만지작거리며 얼굴을 붉혔다. 여보, 나 할 말 있어. 뭔데? 뜸 들이지 말고 말해봐. 맹소희는 가방에서 작은 초음파 사진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우리 부모 된다. 왕도치는 순간 멍해졌다. 사진 속의 작은 점. 콩알만 한 그 생명이 자신의 아이란 말인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정말이야. 응. 5주 차례. 왕도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희를 끌어안았다. 식당 안에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고마워 소희야.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왕도치 부부는 관사로 찾아가 맹 장군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천하의 맹귀자 장군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다. 초음파 사진을 받아든 맹 장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쳤다. 장모님. 아니 어머니. 우세요? 왕도치가 조심스럽게 묻자 맹 장군은 코를 훌쩍이며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서 그런다 이놈아. 너무 좋아서. 그녀는 소희의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내가 할머니가 된다니. 상상도 못했어. 군복 입고 평생 총만 들 줄 알았는데. 내 품에 손주를 안아볼 수 있다니. 그때 왕도치의 머릿속에 과거 팽덕구 중령이 했던 모욕적인 말이 떠올랐다. 장모 기저귀나 갈아라. 왕도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왜 웃나? 아닙니다. 그냥 예전에 누가 저보고 기저귀 가는 법이나 배우라고 했던 게 생각나서요. 맹 장군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부드럽게 풀렸다. 그래. 기저귀 가는 법 배워야지. 나도 배울 거다. 내 손주 기저귀는 내가 직접 갈아줄 거야. 세상에서 제일 튼튼하고 멋진 군인으로 키울 거다.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미래와 희망이 자라고 있었다. 계절이 다시 바뀌고 맹귀자 장군의 전역식이 다가왔다. 40년에 가까운 군 생활을 마감하는 자리였다. 그녀는 육군 대장의 제의를 정중히 거절하고 용퇴를 선택했다.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다. 저녁식은 제1보병사단 연병장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수많은 장병들이 도열한 가운데 맹 장군은 마지막 연설을 했다. 나는 오늘 군복을 벗지만 내 영혼은 영원히 이 전선에 남아있을 것이다. 군인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난다면 기꺼이 목숨을 바쳐 평화를 지키는 것이 군인의 숙명이다. 나는 떠나지만 내 자랑스러운 사위 왕도치 대위를 비롯한 여러분이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기에 나는 마음 편히 떠난다. 그녀의 시선이 맨 앞줄에 서 있는 왕도치에게 머물렀다. 왕도치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거수 경례를 올렸다. 충성. 맹 장군도 답례했다. 충성. 그것은 지휘관과 부하의 인사를 넘어 스승과 제자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의 인사였다. 저녁식이 끝나고 맹 장군은 왕도치와 함께 마지막으로 도라산 전망대에 올랐다. 북녘 땅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다. 도치야. 네 장모님. 저기 철책선이 보이는가? 보입니다. 사람들은 저걸 분단의 상징이라고 하지. 하지만 나는 저걸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하네. 왕도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사랑의 증거요. 그래. 저 선 뒤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고 있지 않나.
저 선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청춘을 바쳤어. 그건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간절한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야. 너도 알지 않나? 왕도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뢰밭에서 아이를 구했을 때 그리고 화마 속에서 할아버지를 업고 뛰었을 때 그를 움직인 것은 명령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이제 이 무거운 짐을 자네에게 맡기네. 나는 이제 집에서 소희랑 맛있는 거 해먹고 손주 태어나면 유모차나 끌면서 살련다. 내 인생 이막은 참된 할머니가 되는 거야. 자신 있으십니까? 이 사람아. 내가 작전 계획만 수천 번을 짠 사람이야. 육아 작전 계획도 완벽하게 세워놨어. 맹 장군이 호탕하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파주의 맑은 하늘로 퍼져나갔다. 왕도치는 다짐했다. 장모님이 지켜온 이 땅의 평화를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지켜내겠다고. 그는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소희와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했다. 아이가 자라나 군인이 되는 세상을 살게 될지 아니면 평화로운 통일 조국에서 살게 될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왕도치 같은 군인들이 있는 한 이 땅의 아이들은 안전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내려가자. 소희가 기다리겠다. 오늘 저녁 메뉴는 내가 쏘지. 파주에서 제일 비싼 장어구이로. 알겠습니다. 운전은 제가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전망대를 내려왔다. 그들의 뒷모습 위로 따사로운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별은 졌지만 그 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새로운 별이 그 자리를 이어받아 더 밝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맹기자라는 거목이 뿌린 씨앗은 왕도치라는 튼튼한 나무가 되어 숲을 이루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최전방 파주에는 여전히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쉬고 있었고 왕도치 대위의 전설은 이제 막 진짜 시작되었을 뿐이다. 이야기의 막을 내리며 세상의 모든 군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들의 헌신이 있기에 우리의 오늘이 평화로울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